우리는 어릴 적 걸리버 여행기라든지 골리앗 이야기와 자이언트 등을 말하는 신화 속 거인들에 대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야기들 뿐이라서 그런 일도 있었나 정도로 여기며 한 학자가 주장한 진화론만을 배우며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계 이곳저곳에 많은 소식들을 알게 되며 단지 이야기로만 생각했던 일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때 지구를 걸었던 거인의 인간 이야기가 아닌 실제 종족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단지 덩치가 크고 키가 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배워왔던 상식에 비춰볼 땐 참으로 매우 이상한 이론이며 그 증거를 보기 전까지는 처음 들었을 때 당연히 코웃음을 칠 만한 이론입니다. 그러나 오래된 신문에서 보고된 거대한 미라의 이미지나 기타 몇 가지 내용들로 인해 현대인들보다 앞선 잃어버린 거인 종족을 떠올리게 하기도 합니다. 영화 프로메테우스를 보신 분들은 그 내용이 이러한 것을 암시하지 않았느냐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의문에 대한 하나의 표현일 수 있으며 이 개념은 과학자나 자유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대중문화에 깃들어 서서히 그 견인력을 얻고 있습니다. 네피림으로 알려진 거인 종족을 언급하는 성경에서부터 신과 같은 거대 인간 종족이 어두운 평원에서 문명의 지식을 되찾았다는 고대 문화의 믿음까지 선사시대의 거인에 대한 언급은 고대 세계의 모든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의미는 실제로 많은 문화와 종교가 오랫동안 거인과 함께 그것이 유지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그 이론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 소위 증거 중 일부가 상당히 흥미롭다는 것에 그 초점을 두고 바라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고대 유적이나 문서에서 등장하는 덩치가 크고 키가 큰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약간의 신처럼 보입니다. 어째서 완전한 신도 아니고 약간의 신이냐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이라고 하기엔 턱없이 부족하지만 대체적으로 거인의 모습을 한 자들이 신처럼 또는 왕처럼 떠받들여진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현생 인류 중에서도 유전적으로 거인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같은 유전적 거인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종족 자체가 그 전체가 거인이었던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거대한 인간 종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70년대 루마니아에서 거대한 인간의 뼈가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루마니아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걸쳐 수많은 거인의 뼈가 발견되었다는 기록이 있었지만 지금 그 해골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러나 최근에는 그것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과거 발굴에서 나온 오래된 뼈조차 미스테리하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거대한 해골이 1800년대 후반에 미국 전역에서 발견되었다는 매우 신뢰할 수 있는 문서화된 증거가 있습니다. 뉴 잉글랜드에서는 고대 고분에서 발굴된 해골의 키가 약 10피트 정도로 측정되었습니다. 당시 저명했던 한 신문은 이러한 발견을 보도했는데 그것은 기사의 내용이 거짓일 확률을 현저하게 낮춰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뿐만 아니라 과거에 미국 전역에서 거대한 해골에 대한 여러 문서화된 발견이 있었으며 대부분의 보고는 19세기로 접어들었을 때부터입니다. 사르데냐 전역의 무덤에서 거인의 뼈가 발견되었다는 증거도 있었는데 이것은 거인의 신비라고 불리는 TV의 금지된 역사 에피소드에서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주목받는 과학자들의 공상에 불과한 생각이었을까요? 아니면 당시에 그들은 간단한 측정 방법조차 몰랐기 때문에 생겼던 오류였을까요? 한편 거대한 인간형 뼈는 다른 나라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잠시 언급했던 루마니아에서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거대한 인간의 유해가 발굴되었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그 키가 무려 16피트, 즉 약 4.87m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된 것들도 포함됩니다. 당시 측정된 것 중 일부는 다리뼈의 길이만 182cm인 것도 있었습니다. 특정한 사람들을 빼고는 길어봐야 평균 90cm도 안 됩니다. 그리고 미국 위스콘신에서 발견된 그러한 것들과 관련한
18개의 뼈들 중 약 110년 전 거대하고 이상한 해골 머리에 특징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 과학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델라반 호수의 발굴 현장은 벨로이트 칼리지가 감독했으며 8세기 우드랜드 문화의 고전적인 상징으로 판명된 약 200개 이상의 인공의 고분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1912년 5월에 발견된 그 엄청난 크기의 해골과 길쭉한 두개골은 일반적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표준의 범위에서 한참 어긋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대했습니다. 이들은 평범한 인간형 종족이 아니었습니다. 1912년 5월 4일 뉴욕타임즈에 처음 보고된 피터슨 형제가 위스콘신 남서부에서 발견한 약 18개의 해골은 몇 가지 이상하고 기이한 특징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키는 약 2.5m에서 3m 사이였으며 그들의 두개골은 인간의 두개골처럼 보였지만 오늘날 미국에 살고 있는 어떤 인종의 머리보다 훨씬 컸습니다. 눈의 구멍 위에 머리는 뒤로 곧게 기울어져 있고 그 코뼈는 광대뼈보다 훨씬 위로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의 턱뼈는 길고 뾰족하며 원숭이 머리와 약간 비슷하고 턱 앞쪽의 치아는 일반 어금니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 줄의 이빨과 함께 6개의 손가락 그리고 6개의 발가락을 갖고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발견이 되었다고 했던 뼈들은 일종의 그들만의 장난이었거나 아니면 지역 농장 사람들이 버렸던 속임수였을까요? 아니면 언론의 관심과 재미를 위해서 어떤 박제사가 정밀하게 만든 것이었을까요? 그러나 1912년 5월에 델라반 호수의 발견물들은 1851년부터 현재까지 지역 신문에 보도된 수십 개의 그 유사한 발견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게다가 그것은 위스콘신에서 발견된 최초의 거대한 해골도 아니었습니다. 1891년 8월 10일 뉴욕타임즈는 스미스소니언 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위스콘신주 메디슨 근처의 밀스 요새에서 여러 개의 거대한 피라미드의 기념물을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메디슨 지역은 고대 약 20만 명 이상의 인구가 밀집한 중심지였다고 타임지는 언급했습니다. 당시 땅을 파던 중 요새 아즈탈란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정교한 방어 시스템을 발견하기도 했다고 전했으며 오하이오와 인디아나의 유명한 고분조차 크기, 디자인 또는 건축 기술 면에서 이 거대하고 신비한 지구의 기념물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타임지가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1897년 12월 20일 더 타임즈에서는 위스콘신주 메이플 크릭에서 발견된 3개의 큰 고문에 대한 보고서를 이어갔습니다. 그 보고서에서는 그 안에서 거대한 크기의 남자 해골이 발견되었으며 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약 2.75m로 측정되었고 그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했다고 합니다. 두개골은 크기가 너무도 컸으며 곧게 단련된 구리 막대와 더불어 기타 유물이 뼈 근처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거대한 종족의 해골은 약 100년 이상 동안 미국 중서부주 전역에서 매우 정기적으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거인족은 미네소타, 아이오와 일리노이, 오하이오, 켄터키, 뉴욕 등에서 발견되었으며 그들의 매장지는 앞서 잠시 언급한 인공의 고분들과도 매우 유사한 장소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 고분 전설에 대한 역사의 흐름은 추정치로서 대략 기원전 4000년부터 기원 후 약 16년까지 걸쳐 있으며 이는 현재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에 한정한다면 고대 이집트를 포함한 그 모든 왕조의 역사들보다 더 긴 기간입니다. 현재 이 기간 동안 북아메리카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역사적 이해가 있다고 생각하는 학계의 보편적인 그리고 공식적인 합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델라반 호수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특별한 발견에 대한 오랜 기록은 학계의 공식적 합의가 맞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음모론적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이 역사적 발견에 대한 거대한 은폐가 있었던 것일까요? 어찌된 일인지 미국의 자연사 박물관에 이처럼 이미 발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아메리카 원주민의 해골이 공개적으로 전시되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러나 사람들은 일부 고분의 해골이 확실히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박물관에는 그중 하나의 해골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곳에 전시된 해골은 보통의 크기로서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거인의 해골은 보이지 않고 가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스미스소니언 연구소는 이 거대한 뼈에 대한 이야기를 숨기고 거대한 해골을 가두어두려는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작가이자 법학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대 고고학과 인류학은 우리의 상상의 문을 거의 닫았고 특이한 특징을 보이는 사람들이 북미의 과거를 보유했던 그 위대한 문화의 방식을 마치 특별한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고대 묘지에 대한 가장 집요한 침입자였던 19세기 스미스소니언 협회에는 그들만의 일방 통행로를 만들었으며 그들의 통행로로 수많은 셀 수 없는 뼈가 넘쳐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가져간 후에 보관한 금고의 그 내용물들은 정부 관리를 제외한 누구에게나 사실상 봉인되어 있습니다. 이 뼈들 속에는 깊은 과거에 대해 아직도 그것을 관리하고 있을 자들이 여전히 찾지도 못한 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아메리카 원주민 작가이자 법학 교수는 말했던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것과 함께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현대 공학자 그리고 과학자들은 고대인이 전 세계에 가장 입이 떡 벌어질 만한 거석 유적지를 도대체 어떻게 지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닐 것입니다. 페루에서는 한 지역이 놀라운 기술과 힘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각각 최대 200톤에 달하는 거대한 돌을 사용하여 그들의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만으로는 그 기술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할 만큼 이 돌들은 마치 거대한 돌의 퍼즐처럼 보일 정도로 매우 정밀하게 절단되어 그 모양이 형성된 것처럼 장착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구조물이 그 규모와 기술에 있어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놀라움을 금치 못할 정도이지만 아마도 강력한 거인들의 종족이 있었다고 상상한다면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더 친숙한 이집트의 대피라미드, 그리고 영국의 스톤헨지, 그리고 이스터 섬의 조각상부터 볼리비아의 푸마푼쿠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곳곳의 거석 유적지는 수톤에 달하는 거대한 돌과 기괴한 H 모양을 한 조각 블록들도 있습니다. 이들 중 어떤 지역은 분석가들에 의해 조사된 결과 그것이 기원전 1만 5천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레바논의 바알벡 고대 유적지에서는 신전의 기초 건설에 사용된 석재 블록의 무게가 무려 각각 800여 톤에 달하기도 합니다. 바알벡은 역사를 통해 다양한 파괴적인 과정을 겪었으며 다양한 전투의 현장이었고 로마인을 포함한 연속적인 문명에 의한 재건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원래 거석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인간들의 문명이 시작되기 이미 수천 년 전에 그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매우 믿을만한 주장이 있습니다. 바알벡이 기록된 역사에 대한 우리의 현재 이해가 소위 공룡의 선사시대라고 말하는 지구의 역사에서 잊혀졌던 그 시간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을까요? 거인들이 지구를 지배했을 때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이러한 증거들은 인간의 공학으로는 거의 불가능했을 만한 업적을 보여주는 전 세계의 많은 지역들 중 단지 일부일 뿐입니다. 어찌되었건 이 잃어버린 종족의 거인을 둘러싼 생각들은 일단 조직이 연루되면서 이 거대한 해골의 뼈가 항상 불가사의하게도 사라졌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던 19세기에 미국의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은 민간인이 발견한 거인의 뼈를 구입하는데 매우 열심이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샤르데냐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당시 농부들이 거대한 뼈와 이빨을 발견하고 그것을 당국에 넘겨주었지만 그들은 그 이후 더 이상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루마니아에서는 당국이 그 거대한 뼈의 발견이 너무나 폭발적이고 충격적이라고 간주함에 따라 여러 개의 거대한 인간뼈가 발견된 지역을 나중에 영구적으로 봉인했다고 합니다. 한편 과학자들이 네안데르탈인 및
현생 인류와 함께 존재했던 데니소바인으로 알려진 다른 인종을 마침내 인정한 것은 불과 10여 년 전이었습니다. 시베리아의 얼어붙은 동굴에서 발견된 이 인간 종족은 그 덩치가 큰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거대한 이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데니소바인에게서 발견된 것은 작은 완두콩 크기의 손가락 뼈 조각과 2개의 이빨 뿐이었습니다. 과학자들에게 제공된 것은 한 조각의 DNA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알려지지 않은 인간 종족이라는 것을 마침내 확실하게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불과 몇 년 전에 과학자들은 또 다른 새로운 인간종인 호모 날레디라는 남아프리카에 살았던 원숭이 같은 어깨를 가진 작은 뇌의 사람들을 발표했습니다. 만일 거대한 뼈에 대한 것이 소리 소문 없이 묻혀버리지 않고 이처럼 공개적으로 발표됐다면 어땠을까요? 어찌되었건 앞으로도 누군가가 현대과학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큰 뼈나 거대한 어금니를 찾는 것은 아마도 시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과학자들이 인간 종족의 가계도에서 새로운 줄기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진과 동시에 그 어떤 외부적인 방해도 없다고 가정할 수 있을 때가 아닐까요? 만약 그럴 때를 대비해 이 거인 종족에 대한 이름을 미리 지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거의 모든 문화에서 많은 부분들이 지구에 살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지는 거인의 고대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하나 더 추가된 것은 2마리의 코끼리를 안고 있는 거인을 묘사하는 누비아 피라미드의 고대 벽화일 것입니다. 수단의 수도 카르툼에서 북쪽으로 좁은 사막도로를 따라 아프리카 북동부이자 수단 북부의 나일강 중류에 있는 고대 쿠시 왕국의 도시였던 메로에로 향하다 보면 신기루 너머에서 숨이 멎을 듯한 전망이 나옵니다. 그곳에는 수십 개의 가파른 피라미드가 수평선을 뚫고 있는데 아마도 몇 번을 방문한다 해도 그곳을 볼 때마다의 그 놀라움은 그대로일 것입니다. 바로 이곳이 오늘의 이야기인 2마리의 코끼리를 운반하는 거인을 묘사한 그림이 바로 누비아 피라미드의 고대 벽화에 등장합니다. 한때 쿠시 왕국의 수도였던 메로에에서 도시를 가르고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동쪽에는 다양한 높이의 50개에 가까운 사항과 붉은 벽돌 피라미드로 가득한 왕실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19세기에 많은 유럽의 약탈자들은 이곳 피라미드의 유산 중에 그 일부인 상판을 부러뜨리고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한편 서쪽에는 궁전과 사원 그리고 왕실 목욕탕의 유적을 포함하는 왕도가 있습니다. 이 지역의 각 구조에는 이집트 및 그리스와 로마의 장식과 비슷한 취향을 반영한 매우 독특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고대의 메로에가 세계적인 연결의 한 편을 담당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이러한 멋진 유적을 보여주는 수단에 있는 잊혀진 누비아 피라미드의 북부 수단에 처음 정착한 사람들은 아마도 3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에서 현재 알려진 오래된 아프리카 왕국이었던 쿠시 왕국은 대략 기원전 2500년에서 1500년경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것은 현재 추정입니다. 이 문화는 당시 그릇으로 유명한 케르마 비커를 포함하여 나일 계곡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자기를 생산했습니다. 참고로 케르마 문화는 기원전 2500년에서 1500년 사이에 번성했는데 그들의 가장 독특한 제품은 도자기였습니다. 도공들은 물레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미세한 그릇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검은색 상단과 풍부한 젓갈색 바탕이 그 특징이며 불규칙한 보라색과 회색띠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검은색 상판과 함께 그 내부는 일반적으로 매우 가늘고 독특한 금속 광택의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상적인 유물들을 간직한 수단은 풍부한 천연자원, 그리고 특히 금과 흑단 및 상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탐나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늘 그렇듯이 현재 대형 박물관의 컬렉션에 있는 많은 물건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러한 재료들로 만든 유물들로 많이 채워져 있기도 합니다.
한편 고대 이집트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고대 왕국의 기간이었던 약 기원전 2686년에서 2181년의 기간 동안 이러한 자원을 찾기 위해 남쪽으로 향하게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집트와 수단 통치자 사이에 서로 무역에 대한 통제권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그들은 종종 서로 충돌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고대 아프리카 수단 북부에 최초의 문명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3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는데 아마 그 이상 훨씬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 후 세월은 흘러 현재 확인된 내용만으로 볼 때 사하라 사막 이남에서 가장 오래된 아프리카 왕국인 쿠시 왕국은 기원전 1700년경 나일강 유역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한 값비싼 재료들의 무역권의 확보를 위해 이집트와 쿠시 사이의 갈등이 뒤따랐고 투트모세 1세가 당시 기원전 1504년에서 1492년경에 쿠시를 정복하면서 그 시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여기서 투트모세 1세는 투트모세 2세와 여왕 하트셉수투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원래 이집트의 장군이었지만 아멘호테프 1세가 후계자 없이 죽어버리자 투트모세가 그 뒤를 이었던 것이죠. 그는 이집트의 세력을 늘렸으며 역대 파라오의 보물을 훔치던 도굴꾼을 아주 엄하게 벌였던 것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어찌되었건 이러한 세력의 다툼이 있었던 중심부와는 달리 서쪽과 남쪽에서는 두 지역 모두 이집트 통치자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말하는 소위 신석기 시대라고 불리던 시기의 문화가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성했던 쿠시도 결국 멸망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6세기 중반까지의 200년 동안은 아마도 수단에서 알려지지 않은 시대가 될 것입니다. 한편 누비아는 이집트 남부의 나일강 유역과 수단 북부에 있는 지역입니다. 누비아 지역의 거의 대부분은 수단의 영토이지만 약 4분의 1 정도는 이집트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대의 누비아는 독립왕국이었습니다. 누비아에는 누비아 어군에서 나온 최소 2가지 방언을 썼는데 이는 나일 사하라 어족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누비아에는 고대 지리학자들에 의해 노바타에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현대 고고학자들에 의해 X그룹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당시 거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기원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누비아인들이 당시 거주한 것으로 여겨지던 메로의 시에는 대부분 폐허가 되고 말았지만 약 200여 개 이상의 피라미드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피라미드들은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그들만의 독특한 크기와 그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독특하고 놀라운 유적이 남아있는 메로에는 프랑스 광물학자인 프레데릭 칼리아우드에 의해서 1821년 당시에 유럽인들에게 전해졌을 것으로 보이며 그들의 그림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곳에 있던 피라미드 속에 무덤방으로 추측되는 곳의 벽에 있는 그림을 포함하여 수많은 불가사의하고 신비한 물건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 중에서도 매우 불가사의한 발견 중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2마리의 코끼리를 들고 있는 거대한 모습의 거인을 묘사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또 하나의 사실은 그림 속 거인의 특징이 당시의 누비아인이 아니라 백인이었으며 그의 머리카락은 매우 밝은색 또는 붉은색처럼 보였던 것이죠. 도대체 아리송한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이 벽화는 고대의 손가락이 5개인지 아니면 6개인지 불명확하지만 붉거나 밝은 색깔의 머리를 가진 거인 종족이 존재했다는 증거가 될까요? 정말로 고대 이집트에 나오는 거인들의 그림처럼 그 종족들은 오래전에 나일강 유역을 배회하거나 지배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저 코끼리는 아기 코끼리라고 하더라도 거인의 크기는 실로 놀라울 것이지만 성체 코끼리라면 두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코끼리에는 상아가 돋아나 있습니다. 즉, 그 의미는 아기 코끼리가 아니라 성체 또는 중고딩 코끼리 정도 된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한편 서기 79년의 로마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이집트 거인족의 마지막 종족이 기원전 13세기 여호수아 왕의 통치 기간에 살았다고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의 기록 중 1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이 세스의 후손은 7대에 걸쳐 계속해서 하나님을 우주의 주님으로 존경하고 덕을 전적으로 존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변질되어 그들 조상들의 관습을 저버렸도다. 그리고 그들을 임명하신 하나님께 그러한 영예를 돌리지 않았으며 사람들에게 의로움을 행하는데 관심이 없었도다. 그러나 그들이 이전에는 덕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었는가. 하지만 이제 그들은 그들의 행동으로써 그들이 노력한 덕보다 2배의 사악함을 나타내었도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적으로 만들었도다. 하나님의 많은 천사들을 위하여 여자를 거느리고 의롭지 못한 아들을 낳고 모든 선한 것을 멸시하였는데 자신의 힘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도다. 이 사람들이 행한 일들은 그리스인들이 거인이라고 부르는 자들의 행위와 유사한 일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아는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 매우 불안해하며 그들의 행동이 불쾌하여 그들의 성품과 행동을 더 좋게 바꾸도록 설득했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사악한 쾌락의 종이 됨을 보시고 자기와 그의 아내와 자녀들과 그 가족들을 함께 죽일까 두려워하시니라. 그래서 그는 그 땅을 떠났다. 또한 그의 기록 5권에는 거인들의 몸이 너무나 크고 다른 사람들과 너무 다를 뿐만 아니라 보기에는 놀랍고 듣기로는 끔찍했던 거인 종족이 남아있었다고 기록해 놓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입으로 내던 사자의 포효와 같은 으르렁거리듯 무겁고 거친 큰 목소리는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무서움에 떨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미 고대 이집트의 많은 벽화들에서 피라미드를 건설한 사람들의 일부에 대한 키가 5에서 6m에 달하는 거인족으로 묘사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큰 덩치의 종족에 대한 연구를 통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만일 실제 이런 거인이 존재했었다면 그들이 개별적으로 약 4에서 5톤 정도의 돌을 들어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실제로 고대 벽화 중 일부는 고대 이집트를 다스리는 거인 왕을 묘사한 것과 함께 거인 아래 있는 매우 작은 하인처럼 보이는 사람을 묘사하기도 했던 것이죠. 일반적으로 왕은 크게 묘사하고 신하는 작게 묘사했을 뿐이라고 하는 분들도 적지 않지만 대부분의 기록들을 보면 고대 사람들은 상당히 직관적인 표현을 쓴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그들이 본 그대로를 표현한 것이라고 보는 편이 아마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스위스 기업가이자 고대 이집트 역사에 매우 깊이 매료되어 있던 그레고르 스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1988년에 이집트의 민간 공급업체 중 하나를 통해서 고대 매장을 전문적으로 털었던 도굴꾼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카이로에서 북동쪽으로 100km 떨어진 비르 후커에 있는 한 작은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스포리 씨는 누더기로 쌓인 거대한 미라의 손가락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당시 손가락은 매우 건조하고 가벼웠는데 그에 따르면 그 손가락을 지녔던 원래의 생물은 아마도 키가 최소 5m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손가락의 소유자는 아마도 이집트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엄지손가락과 함께 나머지를 찾다가 그 조각을 입수한 무덤 강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56세의 이 기업가가 그 거대한 손가락을 구매하겠다고 제안했을 때 당시 그 진지했을 법한 상황에서 지금 상상해보면 웃기게도 그 도굴꾼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미라 손가락에 대한 진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1960년대 정품 인증서와 여기 미라 손가락의 엑스선 사진도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처럼 진지하면서 웃긴 이야기들은
많은 에피소드 중 일부이지만 이처럼 이집트에서 수많은 고대 벽화가 발견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멀고 먼 과거의 고대 이집트인들이 실제로는 거대했음을 믿게 된 사람들이 점차 많아졌습니다. 이집트의 이 거대한 자들에게는 거대한 동물과 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보통 크기의 사람들이 당시에 이 커다란 고대 이집트인들과 함께 살았던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점이죠. 이와 같이 오래전 지구를 어슬렁거리며 다녔을 것으로 보이는 그들의 이야기는 과연 사실이었을까요? 아니면 상상 속의 그림이나 이야기였을 뿐일까요? (1948년) 지금으로부터 약 70여 년 전에 수천 개의 유물이 쿰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학자들에게는 세기의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 중 하나였습니다. 발견된 유물 중에는 우리의 과거에 대한 매우 중요한 판단을 제공할 수 있는 수천 개의 고대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아람어로 된 단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서가 오래되어 단편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등 손상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언어 연구자와 전문가는 내용의 정확한 순서를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서 속 많은 부분은 지구의 역사에서 잃어버린 조각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두루마리 외에도 고고학자들은 희귀하고 특이한 내용의 문서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대 네피림의 종말을 설명하는 고대 두루마리가 있었던 것이었죠. 거인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이 문서는 먼 과거에 우리 행성에 살았던 생물과 그들이 어떻게 파괴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거인에 대한 이야기는 에녹서에서도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쿰란에서 나온 문서의 내용은 훨씬 더 상세한 이야기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거인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오는 거인에 대한 성경 이야기의 확장된 서사시처럼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원래 올바른 의식과 윤리적인 행동으로 인류를 가르치고 양육할 목적으로 땅에 천사를 파견하였습니다. 그들은 바로 감시자였으며 그리고리라고 불렸는데 이들이 인간 여성들에게 현혹이 되어 그만 그들과 관계를 가졌을 때 거인들이 생겨났고 그들은 네피림이라 불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천국의 신성한 비밀에 대한 신비를 드러내어 금기를 어기게 되었고 동시에 파괴적이고 심각할 정도로 부도덕한 행동을 함으로써 인류를 황폐화시켰습니다. 그러자 에녹은 이러한 일들을 들어 알게 되었고 그는 괴로워하며 신에게 청원했습니다. 에녹은 오랜 인내와 함께 고통을 견디며 하나님께 간구한 결과 하나님의 신성한 계시와 권고로서 에녹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녹에게 회개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지상 종족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파멸을 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자비로서 타락한 감시자들에게 거대한 아들들에게 꿈을 전함으로써 회개를 할 수 있는 추가의 기회를 주기로 선택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오야와 하야라는 이름의 두 거인 형제를 포함하여 그들의 거인 몇 명에게 꿈을 전달하시어 그들이 그 내용을 다시 동료들에게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감시자의 자녀 거인들은 그 꿈에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웨이라는 거인을 에녹의 거처와 그의 설교 장소로 보냈습니다. 마웨이를 에녹에게 보낸 이유는 마웨이가 꿈에서 먼저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 기적을 청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에녹이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청한 것은 감시자들과 거인들이 요청한 기적의 신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꿈에 대한 완전한 의미와
그들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미래의 심판을 나타내는 쌍둥이 서판도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시자들과 거인들이 마침내 천국의 응답을 들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지나친 오만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악함을 회개하기보다 신에게 반항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부터 이제 쿰란에서 발견된 문서의 내용은 조각되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쿰란의 문서는 마니교와 마찬가지로 수메르의 영웅 길가메시와 괴물 훈바바의 이름을 감시자 및 거인과 연관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니교의 경우는 쿰란과 비슷하지만 우주 이야기에만 적용되어 보입니다. 여기서 마니교는 사산제국의 예언자 마니가 창시한 이란 계통의 종교지만 현존하지 않는 고대 및 중세의 종교입니다. 이러한 마니교에서 타락한 천사들은 이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 그들이 있었던 하늘에 있는 감옥에서 탈출한 고대의 악마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반란을 통해 약 200명가량이 이곳으로 탈출했습니다. 대부분의 이름은 단순히 이란어로 음역이 되곤 하지만 오야와 하야의 이름은 셈과 나리만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 버전에서는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과 이스트라엘이 이끄는 빛의 군대가 전투에서 어떻게 악마들과 그들의 자손들을 제압했는지를 알려주는 결말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쿰란이나 마니교가 아닌 또 다른 문서에서의 거인에 대한 내용은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으며 에녹서와 가장 밀접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인들이 신의 아들들인 감시자와 인간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났음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거인들은 열등하다고 생각한 인류를 자신들의 노예로 부리고 성적으로 착취하였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동물과도 관계를 강제로 하였으며 인간과 동물에 대한 대량 학살은 물론 자신들의 자녀들마저 낙태하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주류 역사가들에 따르면 이 감시자의 혼종자녀 거인의 존재들은 실제로 우리 행성에 존재하지 않는 신화적인 생물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네피림 뒤에 숨겨진 진실은 주류 역사가들이 상상하는 것과 다소 다를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이러한 네피림을 일컬어서 학자들은 오랜 동안 타락자, 배교자, 심지어 타인을 타락시키는 자와 같은 여러 의미를 부여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어찌되었건 간에 수수께끼처럼 느껴지는 네피림은 먼 과거에 우리 행성에 살았던 거대한 존재로 오랫동안 여겨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네피림을 언급하는 고대 문헌이 바로 앞서 언급한 문서들의 내용이며 노아의 증조부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에녹은 창세기에서 가장 신비로운 인물 중 하나였으며 무려 수백 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쿰란에서 발견된 고대 문서에서는 앞에 언급한 것처럼 이야기가 다소 다른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계시로 예언적인 꿈을 꾼 최초의 네피림은 매우 두려운 미래를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꿈에 나온 서판의 표면에 3개의 이름만 있었고 그 거대한 서판은 물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대홍수와 노아의 아들들을 제외한 모든 자들이 물에 잠길 것이라는 의미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비록 조각나 있지만 이제 그 일부를 소개해 드릴 테니 한번 각자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만 내용을 들으시다 어떤 분들은 아니 뭔 소리야 킹받네 하며 영상을 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새로운 경험을 위해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모든 상상력을 동원하여 머릿속으로 고대 당시 현장의 모습을 그려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은 비밀을 알고 있었다.
땅에서 그리고 그들은 많은 그들은 거인 지구가 생산한 모든 것 큰 물고기 모든 것이 자라는 하늘 땅의 열매와 모든 종류의 곡식과 모든 나무 짐승과 파충류 땅의 모든 기는 것과 그것들이 모든 것을 모든 가혹한 행위와 발언 남성과 여성 그리고 인간 사이에서 200 나귀 2마리 나귀 200마리 그리고 200마리 숫양 양과 염소 200 짐승의 모든 동물 모든 새 오작동 그들은 거인과 괴물을 낳았다. 그들이 낳음에 보라 온 땅이 그 피와 거인들과 그리고 그들은 많은 괴물들이 공격했다. 고기, 알, 괴물 될 거야. 그들은 일어날 것이다. 잠재식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땅은 부패했다. 강력한 그들은 천사들로부터 결국 멸망하고 죽을 것이다. 그들은 땅에 큰 부패를 일으켰다. 이것은 충분하지 않았다. 그리고 거인들은 일련의 꿈과 환상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천사 바리켈의 아들 마웨이는 이 꿈 중에서 첫 번째 꿈을 동료 거인에게 말합니다. 그는 물에 잠긴 서판을 보았고 그것이 등장했을 때 3명의 이름을 제외한 모든 이름이 씻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 꿈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멸망될 것임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계속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서판을 물에 적셨다. 물이 서판, 그들은 물에서 판을 들어 올렸다. 이 꿈은 저주와 슬픔을 위한 것이다. 내가 고백한 사람이다. 내가 모든 버림받은 무리에 살인자들에 대해 불평하고 외치는 영혼. 우리가 함께 죽고 많이 하고 나는 자고 떡. 내 조서를 위하여 꿈에 대한 것과 또한 거인들이 한 집에 모였다. 오야, 그리고 그는 마웨이에게 말했다. 떨림없이 내 형제여, 누가 이 모든 환상을 내게 보여주었느냐? 아버지 바리켈이 나와 함께했다. 마웨이가 그가 본 것에 대해 말하기를 마치기 전에 말했다. 이제 내가 이야기를 들었다.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러자 오야가 하야에게 말했다. 멸망, 땅에서, 지구, 그들은 거인 앞에서 울었다. 당신의 힘, 그러자 오야는 하야에게 이에 그가 대답하되 우리를 위함이 아니오 아자이엘을 위함이니 그가 행하였기 때문이다. 천사들의 자녀들은 거인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삐뚤어진 자들을 소홀히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쫓겨나지 않았다. 당신은 힘이 있다. 나는 거인이라 내 팔에 강한 힘과 나의 큰 힘으로 어느 한 사람, 나는 그들과 전쟁을 벌였다. 그렇지만 난 아니다. 그들을 대적할 수 있고 나의 적수를 위하여 하늘에 거하고 거룩한 곳에 거하느니라. 그리고 그들은 나보다 강하다. 야소와 그들이 나를 나라고 칭하는 사나이가 이르렀도다. 그러자 오야가 말하길 나는 강제로 꿈을 꾸게 되었다. 내 눈의 잠이 사라져서 환상을 보게 하소서. 이제 뿌리
동안 내가 보고 있었다. 왔다. 그들은 뿌리를 이 동산으로 옮겼다.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죽음에 대하여. 그리고 그의 모든 전우들과 오야는 길가메시가 그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했다. 그리고 관하여 지도자는 권세자를 저주했다. 거인들은 그의 말에 기뻐했다. 그런 다음 그는 돌아서 왼쪽. 이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꿈을 꾸고 졸다가 그들을 떠나 일어나서 그리고 그들의 꿈을 말했고 그들의 동료 괴물들의 모임에서 말했다. 내 꿈에서 나는 바로 이 밤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정원이 있었다. 정원사와 그들은 물을 200그루의 나무와 큰 싹이 그 뿌리에서 모든 물과 불이 동산 그들은 거인들을 찾아 그들에게 그 저명한 서기관이 우리를 위하여 그 꿈을 해석하여 주리라. 그의 동료 오야가 선언하고 거인들에게 말했다. 이렇게 꿈의 끝. 그러면 모든 거인, 괴물들 두려워하여 마외를 불렀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자 거인들이 그에게 간청하여 그를 에녹 보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에게 당신은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그에게 말했다. 그는 꿈을 해석했다. 거인이 얼마나 오래 살아야 하는지 거센 바람처럼 공중에 올라가 독수리처럼 손으로 나르매 사람이 거주하는 세상을 버리고 황폐함 곧 큰 광야. 그리고 에녹이 그를 보고 그를 환영했고 마웨이가 말했다. 이리저리 두 번째로 마웨이. 거인들은 당신의 말과 땅의 모든 괴물들을 기다리고 있다. 만약에 그리고 그들은 우리는 당신에게서 그 의미를 알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200그루의 나무. 서기관. 저명한 서기관 에녹의 필적에서 크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신이여 스미하자와 그의 모든 동무들에게 그것은 내가 행한 일과 너의 아내가 그들과 그들의 아들들과 아내들 내가 땅에서 방탕하여 땅이 부르짖으며 너와 내 자녀의 행위에 대하여 내가 그것에 가한 피해들 라파엘이 이르기까지 보라 멸망이 이를 것이니 큰 홍수와 모든 생물을 멸하리라. 그리고 사막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멸하리라. 문제의 의미 너희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지금 악에 매여 있는 너의 결박을 풀어라. 그리고 기도하라. 큰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았고 나는 엎드려졌다. 나는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분은 인간 가운데 거하셨으나 인간에게서 배우지 아니하셨다. 어떠신가요? 전부는 아니더라도 주요한 부분은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야기들의 연결이 혹시 보이시나요? 앞서 간략히 언급해드리기는 했지만 처음 들으실 땐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만일 상상력과 집중력을 발휘하신다면 모든 내용들이 서로 연결되어 이해가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고대로부터 전해온 거인과 관련된 기록이 담겨있는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고대의 거인은 작게는 수미터의 크기에서
크게는 450피트, 즉 다시 말해 무려 137m가량 되는 거인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과연 거인들은 파괴적인 일만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남긴 많은 흔적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들이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믿거나 말거나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시엔쿠앙권의 수천 평방킬로미터에 걸쳐 얼룩덜룩한 모습의 평원이 있습니다. 많은 여행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라오스의 죽은 자의 항아리는 2000년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입니다. 지금은 항아리의 평원으로 알려진 바로 그 이유처럼 고대로부터 남겨진 속이 빈 거석의 공예품은 수천 개에 이르고 있으며 그 일부는 높이가 거의 3m에 이릅니다.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심지어 왜 거기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역 전설에 따르면 한때 술에 취한 거인의 무리에 성배로 사용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지역 장례의식에서 시체 분해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자들 사이에 주요 이론은 이 돌로 된 공예품이 실제로 고대 문명의 무덤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학자들은 항아리라고 부르고 있지만 실제 모습은 항아리처럼 보이지 않는 것은 기분 탓일까요? 여기서 잠시 항아리 매장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아리 매장은 시체를 큰 톡 위에 넣은 다음 안장하는 인간 매장 방식입니다. 항아리 매장은 유적지나 고고학 문화 내에서 반복되는 패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주인공인 커다란 돌 공예품을 이들과 연결시켜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울지도 모릅니다. 항아리 매장은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일찍이 기원전 4500년에서 최근에 15세기, 17세기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방법들이 시행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아리의 매장 발굴에 관한 연구에서 그 해당 지역은 중동을 포함하여 동남아시아 전역에 넓게 퍼져 있습니다. 이러한 서로 다른 지역적인 위치는 항아리 매장 관행 뒤에 다른 방법 그리고 장신구들에 대한 다양한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문화권에서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첫 번째 매장이 이루어진 후에 부패가 일어나게 되면 두 번째 매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각각의 문화권에서 보유하고 있는 죽음에 대한 서로 다른 개념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한 사회에서 죽음의 의미는 매우 느린 변화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 산자의 보이는 사회에서 죽은 자의 보이지 않는 사회로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죽은 자가 부패하는 기간 동안 그 시체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취급되었고 음식과 음료가 제공되었으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르네오 섬의 일부 그룹은 신체 분해에 신비로운 의미를 부여하면서 때로는 분해로 인해서 생성된 액체를 수집하고 또한 조심스럽게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항아리 매장 문화는 1차 또는 2차에 걸친 매장을 선택한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1차 매장은 사망 직후 시신에 행해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항아리 매장의 어떤 경우에는 1차 매장을 수행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크레타 사회의 경우는 시체를 원하는 항아리에 맞도록 단단히 고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원래 유아와 어린아이들이 사망했을 때 했던 것으로 믿어지고 있었지만 점차 성인에게도 적용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인 매장에는 훨씬 더 큰 항아리 그리고 더 깊은 무덤과 더욱 많은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집트 사회의 경우에는 몸도 똑바로 앉을 수 있었고 항아리는 몸 위로 놓여지기도 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또한 항아리에 몸을 직접 넣었지만
이 경우에는 뚜껑도 필요했습니다. 뚜껑은 특정하게 따로 만들어진 도자기의 조각 같은 것이 아니었으며 돌이나 다른 항아리처럼 단순한 뚜껑인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배치하는 방식이 따로 있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2차 매장은 이미 매장된 시신에 수행되는 또 다른 행위였습니다. 1차 매장과 2차 매장 사이의 시간의 간격은 문화에 따라서 다르지만 시신이 분해될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 중점을 두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2차 매장으로 수행되는 작업은 살이 모두 분해가 되어 남은 뼈만 처리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뿐만 아니라 그 외 부속물들은 지역마다 또 다릅니다. 항아리의 모양은 고인의 명상이나 사회적인 수준을 나타낼 수도 있고 그저 평범한 항아리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장례 제물은 때때로 항아리 안이나 주위에 배치되었고 그 제물을 통해 죽은 자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항아리를 이용한 매장 방법들이 많은 지역에서 널리 이용된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라오스의 거대한 돌 공예품 또한 항아리 매장의 도구로 보는 경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스에서는 고대로부터 전해오는 거인에 대한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의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 옛날 옛적에 세상이 젊었을 때 큰 지방의 사람들이 멀리서도 보이는 성전을 짓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땅이 낮고 높은 산이 없었기 때문에 언덕을 만들기 위해 극동에 살았던 거인들에게 간청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여겼다. 거인들은 기꺼이 그들을 돕기로 동의했다. 그러나 거인들은 물었다. 어째서 너희들은 땅을 파고 그것을 무더기로 쌓아 올리는 수고를 하는 것인가? 하지만 이제 보라. 저 높은 언덕은 이제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우리의 강한 팔로 우리는 그중 하나의 꼭대기를 제거하여 당신들에게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 위에 아름다운 사원을 세울 수 있으며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가서 벽돌과 모르타르를 준비하고 필요한 모든 재료를 한 곳으로 가져오라. 대신에 우리는 당신들을 위해서 우리 산 중 하나를 당신들에게 가져올 것이다. 거인들은 그렇게 말하고 산꼭대기를 국동에서 도시 근처 평원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길을 떠났다. 그러나 거인들이 그토록 날마다 수고하며 산꼭대기를 먼 곳으로 옮겨주었으나 도움을 요청한 백성들은 도우지 아니하였고 성전에 쓸 재료를 준비하는 일조차 하지 아니하였다. 거인들이 열심히 수고하는 가운데 백성들이 땅에 게으르게 그저 앉아있다는 소식이 거인들에게 전해졌다. 그러자 거인들은 너희들은 와서 우리를 도우거나 재료를 모으라. 그러자 평지의 백성들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 거인들이 산꼭대기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겠다고 제안했다. 당신의 말로 한 약속은 당신의 행동보다 강하다. 하고 사람들이 대답했다. 그들은 저 멀리 산꼭대기를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거인들이 가져오도록 노동을 시키려는 생각으로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그러자 거인들은 말했다. 우리는 당신들을 돕겠다고 제안했지만 당신들은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동안 앉아서 지켜보고만 있다. 당신들이 스스로의 몫을 다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몫을 했을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당신들은 수고해야 할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높은 산에서 당신들을 보며 웃을 것이다. 그리하여 거인들은 일을 그만두고 자신들의 집을 찾아 떠났다.
어쩔 수 없이 평원의 사람들은 지쳐 쓰러질 때까지 땅을 파고 작은 짐을 싣고 한 곳으로 옮겨 언덕을 쌓아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들은 산이 보이는 동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미 거인들은 그들에게서 그렇게 멀리 떠나갔고 평원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몫을 다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땅을 쳤다. 라는 내용의 전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거대한 돌의 공예품이 남겨져 있는 곳이 바로 평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돌의 공예품들은 전설의 이야기 속 거인들이 사용했던 물잔이거나 술잔이었을까요? 그리고 산을 옮겨주려 했지만 평원의 작은 사람들이 게으름을 피우며 자신들의 일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버려두고 떠나버린 것이었을까요? 어찌되었건 최근에 용감한 고고학자 팀은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지역에서 수백 개의 돌의 공예품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고고학적 유적지 중 하나로 여겨졌는데 그 이유는 바로 전쟁 시 불발탄이 된 폭탄들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연구원들은 약 2500년 전에 인간의 뼈로 가득 찬 구덩이 여러 개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지역은 아주 가끔 호랑이 사냥꾼들만 방문한 곳이었다고 전해집니다. 학자들은 그곳에서 기원을 할 수 없는 거대한 돌 공예품들과 함께 추가로 장식용 도자기, 유리구슬, 철도구, 귀에 착용하는 고리 및 천들을 만들기 위한 전형적인 철기시대 공예품들도 발견했습니다. 또한 돌 공예품 주변에서 그들은 매장의 표지라고 추측되는 아름답게 조각된 원반의 모음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복잡한 면이 아래로 향하게 묻힌 채로 발견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들은 거대한 공예품을 마치 축소해 놓은 것처럼 보이는 진흙으로 만들어진 많은 소형 공예품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죽은 자를 묻기 위한 것처럼 보이는 거대한 돌 공예품을 마치 축소한 듯한 작은 공예품을 진흙으로 똑같이 표현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가까운 채석장이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게가 수톤에 달하는 이 무거운 물체 137개는 어떻게든 이리로 옮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여기에 살았다는 증거를 전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처럼 외딴 지역으로 옮겨진 이유를 저희들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결국 학자들의 작업과 연구에서 아직 그 어떤 것도 설명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고학자들은 그들의 작업이 결국 이 공예품의 미스터리를 푸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고학자들은 그곳에서 추가적으로 재발견을 했고 이곳 문화에서 이 고대 공예품처럼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그림을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돌로 된 커다란 공예품이 죽은 자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내용의 증거를 찾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전보다 더 많은 질문들이 그들에게 남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의 미스터리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남아있는 이 커다란 돌의 공예품은 정말로 시체 매장의 도구였을까요? 아니면 전설처럼 거인들의 술잔이었을까요? 선사시대는 문자 이전의 역사입니다. 그 당시에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학계에서 학습 과정으로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학자들은 인류의 역사를 이라크의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유역의
수메르 문명이 큰 발전을 이루었던 시기에서 시작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여러 상징의 형태로 볼 때 이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많은 흔적들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는 선사시대에 흔히 볼 수 있는 많은 유적의 상징에서 알 수 있는 결론을 계속해서 의심하거나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자신의 경력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전통적인 역사와의 잠재적인 충돌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가끔은 예외를 받아들이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곳 중 하나가 몰타의 사원의 경우입니다. 삶과 죽음의 순환에서 재생을 상징하는 대지를 표현한 몰타의 유적을 보는 데는 별다른 넓은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곳의 패턴은 다른 곳에서도 반복적으로 발견될 수 있고 최초의 농업 또는 신석기 문화의 존재를 알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석기 문화의 영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고는 당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선사시대의 위대한 사건 중 하나가 바로 농작물 재배의 효율성으로 가능해진 마을의 생성이었으며 이는 영성과 깊은 관련이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수렵 채집인의 불확실성과 직접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영성의 힘을 통한 대자연의 혜택으로 많은 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몰타의 거석 유적에서도 잔티아 사원은 퀘베클리 대패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독립구조로 생각됩니다. 이 복합단지는 기원전 5000년에서 36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두 개의 신석기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언덕이 많은 고원의 북쪽에 있습니다. 사원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두 개의 단위로 구성되는데 일부 사람들은 이것을 모녀의 사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곳의 유적은 1772년부터 기록되었으며 1827년 오토 바이어 대령에 의해서 그곳이 정리는 되었으나 발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2년 후인 1829년 본브록도르프라는 이름의 독일 화가가 사원 지역의 수채화 시리즈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그리게 된 이 그림들은 그 이후로도 계속 지속된 파괴된 돌과 부조를 보여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모든 몰타 사원은 금속 도구나 바퀴 없이 이곳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현지 전설에 따르면 누에콩과 물을 먹고 살았던 위대한 거인 산수나는 아기를 겨드랑이에 안고 거석을 머리에 이고 하루 만에 사원 중 하나를 지었다고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전설은 특별한 도구나 바퀴의 흔적이 전혀 없는 이곳에 가장 적합하게 보이는 전해오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이곳에 쓰인 재료들은 산호와 석회암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사원은 오목한 외관을 가지고 있으며 외부에는 숭배자들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사원의 흔적으로 볼 때 섬에서 사람들이 사라진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종족이 다시 거주했습니다. 원래 있던 사원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이후 기원전 2300년경 과거가 베일에 가려진 채 새로 이주민이 온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 사원을 단 하루 만에 지었다는 전설의 거인 산수나는 어째서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그리고 이곳 몰타에서도 5000년이 넘는 세월 속에서도 남아있는 머리가 없는 수천 개의 여성 조각상이 섬 전역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머리가 유독 없는 이유는 어쩌면 다른 물질로 만들어졌을지도 모르며 공통점으로는 조각상들이 거인 또는 뚱뚱한 여인으로 불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신비에 쌓인 경이로운 위대한 여신은 수천 년 이상 동안 숭배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만 년 전의 선사시대 동굴에서부터 여러 곳에서의 흔적들은 그녀에 대한 숭배가 인류들이 기억하는 것보다 더 오래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모든 문화의 전설과 신화 속에서
생명을 낳는 그녀는 지혜의 화신이자 자비로운 위대한 어머니였고 하늘의 별이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이름으로 불렸으며 많은 형태로 드러났습니다. 그녀에 대한 숭배는 이곳 몰타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의 고대 문화와 관련된 여러 전설에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중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티베트 문화의 위대한 여신 타라입니다. 타라는 산스크리트어로 별이라는 의미도 있으며 지구상의 다양한 문화권에서 많은 이름으로 알려졌습니다. 티베트인들에게 타라는 충실한 자이자 사나운 수호자입니다. 또한 타라는 네팔, 티베트, 몽골에서 널리 알려진 다양한 형태의 불교에서 구세주 여신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전설 이야기에 따르면 그녀는 땅에서 떨어져 호수를 형성한 아바로키 떼시바라의 눈물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물에서 연꽃이 피어났고 연꽃이 열리자 여신이 드러났습니다. 아바로키 떼시바라와 마찬가지로 그녀는 사람들이 저편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돕는 자비로운 구원의 신이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음의 길을 따라가는 영적인 여행뿐만 아니라 항해와 지상여행의 수호자이기도 했습니다. 티베트에서 그녀는 모든 경건한 여성의 화신으로 여겨지며 그녀는 순결을 상징했고 활짝 핀 연꽃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일반적으로 세 번째 눈으로 표시되기도 했고 때로는 발바닥과 손바닥에 눈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활짝 핀 연꽃과 닫힌 연꽃의 대조를 이루는 흰색과 녹색의 타라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신의 끝없는 연민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티베트 불교의 영향으로 다양한 형태의 타라가 여러 전통을 거치면서 무려 108개로 늘어나기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곳 지중해 몰타섬은 이러한 여신과 함께 거인의 전설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이후에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생겨난 곳이기도 합니다. 거석 사원의 놀라운 유적들로 인해 유럽 선사시대에 중요한 몰타섬은 초기 신석기 시대에 시칠리아 섬에서 온 이민자들도 정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신석기 시대의 정착에 대한 가능성은 구석기 시대 영향에 관한 새로운 연구에 의해서 의심스러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정통 고고학자들의 추측, 즉 가정에 따르면 뼈의 잔해와 도자기의 조각, 그리고 불의 흔적은 적어도 기원전 5000년부터 인간이 몰타에 살았음을 나타냅니다. 이 초기 사람들은 동굴에서 살았지만 나중에 오두막과 마을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몰타에 도착한 지 약 1600년 이후에 사람들이 거대한 거석의 사원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폐허는 대부분 지붕과 문이 있고 조각과 그림의 일부만 남은 채 한때 웅장했을 건물의 뼈대만 남아 있습니다. 일부 고고학자들은 초기 몰타인들이 바위를 깎아 만든 일반 무덤에서 거대한 사원단지로 발전한 기간이 기원전 3800년에서 2400년 사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은 큰 사원과 관련된 탄소연대 측정할 만한 물질이 전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가정에서는 기원전 2300년경에 이 놀라운 거석문화는 급격히 쇠퇴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인구 증가와 그에 따른 농업용 토지 개간을 수반하는 극심한 삼림벌채와 함께 토양의 유실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원인으로는 기근과 사제들의 억압적인 방침으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외국의 침략자까지 왔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엉망이 된 이후에 사원문화가 쇠퇴한 몰타는 기원전 2000년경 사람들이 도착할 때까지 버려졌을 것이라는 추측이었습니다. 이러한 학계의 가정에는 당연하다는 듯이 모든 전설들과 신화가 일체 배제된 것이었죠. 어쨌건 몰타성과 인근 지역에서는
무려 50개의 사원의 유적이 발견되었으며 그중 23개가 다양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사원들 간의 분포 형태에서는 특별한 패턴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고대의 수많은 사원들이 파괴되었고 발견되지 않은 것도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두 섬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선돌과 고인돌이 있지만 더 큰 사원 단지와의 공간적인 관계가 아직 자세히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모든 몰타 사원은 동일한 기본 설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개 이상의 공판 모양의 타원체의 방을 통해서 맨 끝에 있는 작은 제단의 뒷면에 도달할 수 있는 중앙복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벽의 외부는 가장자리에서 지탱되는 거대한 돌의 블록으로 형성되고 있었으며 내부의 벽은 거친 산호의 블록 또는 잘 자른 석판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모든 벽은 2개의 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사이의 공간은 흙이나 잔해로 채워져 있습니다. 출입구와 통로는 모두 상단을 가로질러 수평으로 된 돌을 직립의 돌로서 지지하는 트랄리톤 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출입구는 중앙에 있는 직사각형의 구멍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었으며 사원의 지붕은 아마도 들보로 덮었을 것입니다. 사원 건축에는 2가지의 다른 유형의 석회암이 사용되었습니다. 단단한 회색 산호의 석회암과 부드럽고 옅은 글로비겔이나 석회암, 이 두 돌은 모두 중신세 지질시대에 퇴적된 것으로 보이는 재료들입니다. 그리고 만일 거인이 하루 만에 지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인간이 만들었다면 당시 사용 가능한 건설 도구는 부싯돌과 귀암 손도끼, 화산 흑요석 칼과 긁는 도구, 그리고 나무와 돌로 만든 쐐기, 망치, 지렛대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추측은 이곳에서 그 어떤 종류의 금속 도구도 사원에서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몰타에는 광물 자원이 없었으며 몰타에서 발견되는 부싯돌과 흑요석은 아마 시칠리아 북부와 남부의 리파리섬과 판텔레리아 섬에서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대한 석재 블록을 채석한 이후에 롤러와 지렛대를 사용하여 사원의 부지로 운반했다는 가정이었죠. 이곳의 인테리어는 회반죽을 칠하고 붉은 황토색으로 칠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는 계단과 제단의 나선 모양, 동물, 물고기, 뱀, 점 등의 패턴으로 다양하게 장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식 중의 일부는 석기만으로 도무지 어떻게 수행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섬세한 작업이었습니다. 유물과 가구는 조상 숭배, 그리고 신탁 및 다산의 여신 숭배를 나타낸 듯 했고 이곳에서 무덤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묘지가 아닌 의식 활동에만 사용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희생용 부싯돌 칼은 사원에서 발견된 유물 중 하나였지만 그곳에 인간의 뼈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몰타 사원의 전체 정렬에 대한 진지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에서 밝혀진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천문학적, 수학적 연대 측정으로는 이곳의 사원이 정통고고학에서 가정한 것보다 무려 수천 년 더 오래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이곳의 사원이 나타내는 천문학적 정렬은 지난 1만 5천 년 동안 2번 발생한 것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죠. 한 번은 기원전 3700년경에 그리고 그 이전에는 기원전 1만 205년경에 그렇게 2번이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사원이 생겨난 시점은 무려 기원전 1만 년 이전에 이미 형성되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체 정렬 외에도 몰타 사원은 수학적 그리고 공학적 정교함에 놀라운 증거를 보여줍니다. 소위 2.72피트의 가상의 고대 길이 단위를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무려 600개 이상의 거석 유적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고대 유럽 전역의 거석 유적지에서
발견된 수학적인 상수였습니다. 마치 모든 거석 유적지에는 건설 당시에 표준막대가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천문학적, 수학적, 공학적인 발견은 몰타 사원 건축이 외부 영향 이전에 그리고 독립적으로 개발되었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통 고고학에서는 모두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이 만일 잘못된 것이라면 첫 단추를 잘못 낀 것처럼 매우 어처구니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몰타의 한 저명한 전문가는 몰타섬 밖에는 이 사원처럼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을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외부로부터 들여온 도자기가 거의 전무하다는 것으로 자신의 주장을 더욱더 강하게 굳히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많은 불가사의한 사항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리고 또 다른 미스터리는 앞서 잠시 언급한 엄청나게 살쪄 보이는 인물의 조각상이 많은 몰타 사원에서 발견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의 주름치마, 넉넉한 허벅지, 그리고 작은 손발은 다산의 여신으로 불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별이 불분명하고 더 나아가서 이들은 가슴이 식별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음에도 앞서 언급한 대로 정통 고고학 견해로는 이곳은 인근 시칠리아 섬에서 이민자들이 왔던 기원전 약 5200년까지 사람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이 시나리오는 매우 의심스럽지만 많은 연구에 따르면 신석기 시대 수천 년 전에 몰타에 인간이 존재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 끝으로 간략히 다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석기에 시칠리아에서 왔지만 그보다 훨씬 오래전에 이미 다른 사람들도 몰타로 여행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몰타의 여러 사원에서 발견되는 엄청나게 정교한 건축 기술을 발생시킨 문명이 분명히 이곳에 존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기술과 문명을 개발하고 유지하기에는 이 섬의 크기가 너무 작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건축된 다른 예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원을 건축하고 사용했던 사람들이 이곳에 거주했을 대량의 주택에 대한 증거가 없습니다. 거주에 대한 중요성은 고대 이처럼 위대한 건축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살거나 먹을 거리가 없는 상태에 갑자기 나타날 수는 없는 것이죠. 현재 몰타는 광활한 바다 한가운데 마치 외딴 곳에 위치한 섬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몰타는 항상 섬이 아니었고 아마도 약 1만 7천 년 전에 마지막 빙하기 당시 몰타 군도의 섬들은 연결된 하나의 산꼭대기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16,400년 전까지 구석기 시대 인간과 그들이 사냥한 동물은 유럽에서 몰타까지 걸어서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저지대에 살았을 것이며 사냥과 농사도 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고대 문화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생각한 신성한 산의 봉우리에 그들의 사원을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만년설이 녹기 시작했고 해수면이 서서히 상승하여 해안 지역과 높은 고도 지역 사이를 가차없이 삼켰을지도 모릅니다. 이 침수 과정에서 저지대 지역의 사회 중심지는 물 아래로 사라졌을 것이고 사람들은 더 높은 고도로 후퇴했거나 북쪽으로 이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몰타 군도는 이후에 유럽 문화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고립이 되어 고유한 개발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몰타의 이 위대한 사원들은 실제로 신석기 시대에 건설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오래된 고대 문명의 인공물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몰타의 이 위대한 사원들은
주류 학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석기 시대에 건설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훨씬 더 오래된 고대 문명의 인공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곳 사원들의 우아한 천문학적 정렬과 건축에 사용된 놀라운 수학적인 계산은 몰타섬이 한때 세계적으로 신성한 자리 중 하나였으며 그 자체가 고도의 과학 및 영적 문명을 가진 오랫동안 잊혀진 문명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섬을 둘러싼 바다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많은 수중의 고고학적 유적지들은 그곳의 궁극적인 기원이 무엇이든 서로 연결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면 전방위적으로 훨씬 더 광범위한 고고학적 발굴을 수행해야 아마도 가능할 것입니다. 주류 학계에서의 주장과 그와 상반된 일부 학자들 사이의 주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실제의 이야기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수많은 전설과 신화들은 인류의 조상들과 고대에 실제로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것일까요?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눈부신 햇살을 마주한 채 볼리비아와 페루 고대 원시 문명의 흔적을 찾아 조사하던 탐험가라면 공통적으로 접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 번 언급했던 티아우아나코와 잉카 문명의 전통에서 내려오는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잉카족이 동치하기 오래전 돌에 조각된 형상이 보여주듯 크게 성장한 거인과 같은 사람들이 오래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아메리카 신들의 원래 모습에 대해서 오늘날까지 메아리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러던 중 잉카 제국의 수도인 쿠스코에서 북서쪽으로 약 90km 떨어진 안데스 고원의 올란타이탐보의 성지에서도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페루 원주민의 후손은 그들만의 특별한 원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신성원산으로 순례를 나선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빛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동이 트기 전에 빛이 벼락으로 돌아가는 신성한 산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곳 산지에서 특정한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우연히 큰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인의 몸을 볼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는 그곳에서 거인의 몸과 함께 2개의 돌출부를 가진 거인의 두개골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그곳에서 바로 거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반지도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 반지의 내부 직경은 2.7cm가 넘으며 그 크기로 볼 때 반지의 주인의 키는 약 3.5m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야금술로 만들어진 희귀한 반지는 물론 고대에는 또 다른 비슷한 작품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이야기가 거인이라는 언급만으로도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1492년 이른바 아메리카의 발견이 시작된 이래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대륙 전역에 걸쳐 거인의 존재에 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거인을 언급한 자는 아메리코 베스푸치오, 베르날 디아 델 카스틸로를 비롯한 레온, 몬테시오, 듀란, 아코스타, 고마라, 베디아, 알바르 등의 탐험가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거인은 당시 유럽인들의 상상의 산물도 아니었고 이들이 남긴 보고서는 역사가들의 단순한 발명품도 아니었던 걸까요? 그렇다면 그 이유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대부분의 경우 학자들은 가톨릭 교회와 관련이 있었고 따라서 분위기상 그들이 감히 이런 성격의 무언가를 꾸며낼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기록은 실제 그들이 관찰한 결과였던 걸까요? 오늘날 모든 현대적인 개념에서는
돌연변이거나 종교적 관점에서 나오는 특별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불의 땅인 티에나 델 후에고에서 알래스카에 이르는 히스패닉 이전의 전통에서는 거인의 존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셀크남의 전통은 거인 카스켈, 가우초 또는 거인의 주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곳의 현지인들은 거인의 왕국인 레이노 데로스 기간테스와 멜리모요와 같은 거인의 화산인 볼칸테로스 기간테스의 거인과 그들의 정착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인의 별칭은 비라코차였습니다. 이것은 후아라스 또는 재련소와 관련이 있으며 비라코차는 야금술사입니다. 한편 1606년 베트루스 베르티우스가 만든 지도에서는 파타고네스의 왕국과 거인의 산이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활과 화살을 들고 있는 수염을 기른 두 거인의 표현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히스패닉 이전의 오래된 신성한 전통에서는 비라코차가 아메리카 대륙의 문명을 남쪽에서 북쪽으로 퍼뜨린 주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복자들과 연대기 작가들, 심지어 20세기 탐험가 기록에서도 안데스의 신화는 이들의 존재를 언급합니다. 그렇다면 이곳의 대부분의 신비한 유적에 거대한 암석을 조작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맞도록 조악한 종족은 바로 그들이었을까요? 이러한 폐허를 생각해보면 이곳을 거인들이 지었다는 그들의 전승을 믿는 것이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 쿠스코 인근의 돌무덤에서 거인의 해골이 발견된 적도 다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볼리비아 고원에 있는 티아후아나코와 후마풍쿠의 도시 항구는 거인, 즉 비라코차에 의해서 건설되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바로 이 때문이었을까요? 예수회의 역사가 베르나베 코보가 티아후아나코와 관련하여 그곳의 건물이 대홍수 이전의 것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던 것이죠. 한편 고고학자 에드먼드 키스는 그의 연구 티아후아나코의 태양문과 호루비게의 우주 얼음 교리에서 티아후아나코가 거인 또는 비라코차 종족에 의해서 건설되었다고 썼습니다. 또한 테오도르 드 브리의 1615년 아메리카 지도 정보에 따르면 칠레 티에라 델 푸에고의 푸에르토 데세아도에서 거인의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자 H로 표시된 이 지도는 그 크기가 3.48에서 3.63m의 뼈를 가진 매우 키가 큰 인간의 해골 무덤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유럽인들에게 거인의 존재는 15세기부터 기록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메르세데리안 연대기 작가 프라이 마르틴 데 무르아는 쿠스코의 마마 오클리오 사원에 보존된 위대한 태양 또는 시대의 연속성에 대한 잉카 제국 당시의 교육을 담당했던 사람인 아마우타의 설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의 태양은 현재 5번째라는 것이었으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나 우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현재 우리를 비추는 지금의 태양을 제외하고 세상이 창조된 이후 지금까지 4개의 태양이 이미 지나갔다는 것이었죠. 그러한 첫 번째 태양은 멀고 먼 오래전에 물에 의해서 손실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태양은 하늘에서 지구로 떨어지고 그 당시 살았던 거인을 대부분 죽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스페인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찾은 뼈들은 그들의 것에 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태양은 불에 의해서 사라졌으며 네 번째는 공기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태양 즈음에 당시 그들은 기록을 남겼고 그것을 그렸으며 구리칸차 사원에 표시하고 1554년까지 그들의 기록물인 키푸스, 즉 안데스 니모닉 매듭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거인의 전통은 남아메리카나 유럽인의 기록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메소아메리카에는 그들에 대한 풍부한 신화와 전설 및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티칸 라틴 코텍스 3738에 나오는데 그에 따르면 히스패닉 이전 전통에서 첫 번째 태양에 대한 것이 발견됩니다. 고대 첫 번째 태양은 4008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살았던 사람들은 아찌진 틀리라는 무록수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존틀리 즈탁이라고 불리는 이 시대에 조클리세케 거인들이 살았습니다. 태양은 10개의 물에 의해서 파괴되었고 그것은 대홍수라고 불렸습니다. 그때 남자들은 물고기로 점차 변했으며 어떤 이들은 물 옆에 사는 오래된 나무에 의해서 네네와 타타 부부가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은 홍수가 끝나고 물이 내려갔을 때 그들이 떠난 동굴의 7쌍이 숨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흐르자 그들은 지구를 다시 채웠고 그들의 국가에서 신으로서 숭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관장한 여신은 빛이 치마를 입은 자인 잘지우 틀리케였습니다. 따라서 거인은 안데스 산맥에서 비라코차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중앙 아메리카에서는 조클리세케로 불렸었습니다. 아메리카 역사의 또 다른 연대기 작가인 베르난도 데 몬테시노스는 그의 저서인 페루 역사와 정치의 고대 기억에서 거인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쿠스코에서 이 왕의 시대에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의 장에서 페루 태평양 연안에 이들이 도착한 것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들의 운명을 부분적으로 엿볼 수 있습니다. 아에르 타코카팍 왕이 쿠스코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리울로스와 점쟁이들은 일라티치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그들이 잡은 양의 내장에서 매우 나쁜 징후를 발견한 것을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즉시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며칠 후 거인들이 리아노스에서 큰 함대로부터 하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뗏목과 카누, 많은 낯선 사람들도 특히 강가에 모여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을 몰래 지켜보던 카파 왕의 스파이들은 그 위대해 보이는 키가 큰 남자들이 오늘날 산타 엘레나라고 부르는 지점에 도달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푸에르토 비에조의 땅을 통제하고 있으며 원주민들은 그들에 의해서 몸이 심하게 다뤄졌기 때문에 그들을 피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거인의 남색에 빠졌기 때문에 어쩌면 도피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거대한 도구로 인해 자신들의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받은 손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거인들의 지나침이 너무 크다 보니 하늘에서 불을 보내어 갑자기 그들을 소멸시킴으로써 그들을 벌하시는 신성한 형벌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아마우타스는 그들의 아버지 태양이 매우 뜨거운 광선으로 그들을 태웠다고 전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들로 인해서 세상이 모두 끝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아마우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들은 잉카 제국의 교사들, 특히 귀족 자녀들의 칭호였습니다. 잉카 제국의 교육은 쿠스코의 야차이와시 또는 지식의 집이라는 학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미래의 통치자인 잉카 귀족의 아이들이었고 그 주제는 도덕의 표준, 그리고 종교와 정부 교리, 통계, 수학, 과학 등이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내용들을 검토해 볼 때 아메리카 대륙의 전통에서 거인들의 기록은 매우 실질적인 사실처럼 보였습니다. 이에 더해서 연대기 작가와 선교사에 대한 기독교적 편견을 넘어서는 거인은 사실 대홍수 이전 시대에 신처럼 보이는 같은 인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구를 채우고 숭배를 받았지만 마지막 세계의 재앙 또는 기원전 1만 2천년의 사건은 대륙의 거대한 동물군들을 모두 박살내고 말았던 것일까요? 뿐만 아니라 그때는 원래의 개체수들을 크게 감소시켰던 대우주적 사건 이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세계적인 대재앙 이후에 발달한 모든 종은 작아진 반면에
기원전 1만 950년 이전의 종은 오늘날보다 더 크고 더 튼튼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만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아메리카 사자, 말과 낙타, 마스터돈 매머드, 짧은 얼굴 곰, 거대한 늑대와 비버, 그리고 거대 거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리고 이 생물학적 변형을 일으킨 요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에 대하여 역사가 베드로 시에사 데 레온이 그의 페루 연대기에서 언급한 것은 흥미롭습니다. 그는 세계가 어둠에 빠진 후 대재앙의 태양이 티티카카 호수에서 떴고 남쪽에서 티시 비라코차가 왔다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북쪽으로 떠났고 이후 그들의 문명화에 대한 역할은 두 번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아마우타스와 정보원들 사이에서 수집된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대기 기록과 함께 거인과 그들을 묘사하는 흥미로운 조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 중 하나가 바로 앞서서 언급했던 거인의 반지였고 반지는 이들의 존재를 반영하는 매우 독특한 유물이 될 것입니다. 상당히 소박한 스타일로 깃털이 3개인 큰 꼬리를 가진 콘도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다른 콘도르였어야 할 그것의 다리가 부러져 있었고 그리고 이것들을 구성한 금과 은 그리고 구리약금은 참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반지에서 나오는 콘도르는 원래 안데스 전통에 있는 쿤투르에서 나온 말입니다. 쿤투르는 고대로부터 신들의 메신저이므로 한남 파차 또는 위의 세계를 의미하며 카이파차는 세계의 표면을 의미하고 우쿠파차는 저 아래의 세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전 세계에서 콘도르의 상징적인 중요성은 달력을 구성하는 신성한 존재 중 하나인 티아후아나코의 태양문에 있는 16개의 인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티아후아나코의 태양문 두 번째 줄에는 사투리 또는 안데스 전통의 힘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남성 콘도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우이라요차 타와파카이며 손에는 콘도르의 머리가 달린 지팡이를 2개 들고 있습니다. 콘도르 깃털의 일반적인 흰색 칼라는 금성의 상징으로서 표시되며 따라서 이는 한남파차 또는 위의 세계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가 베드로 시에사 데 레온은 그의 페루 연대기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그들이 잉카를 통치하기 전에 건물이 만들어졌다. 누가 만들었는지는 말할 수 없지만 조상들로부터 전해 듣기로는 볼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나타났다고 하였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잉카가 통치하기 전에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왕국에 대해서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볼 때 티아후아나코는 거인 종족에 의해서 건설된 것으로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거인들의 존재는 마지막 세계의 대재앙으로 인해 줄어들었고 잉카 통치 기간 동안 여전히 살아있던 대홍수 이전의 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오늘 이야기의 앞부분에서 언급한 거인의 반지는 그들에 대한 하나의 놀라운 고고학적 증거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피라미드 하면 떠오르는 것은 아마도 이집트 기자에 있는 피라미드일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그것은 대피라미드라고 부를 정도로 매우 큰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규모로 볼 때 가장 큰 피라미드는 이집트가 아니라 멕시코의 언덕 아래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누군가가 세계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가 이집트에 있지 않고 만일 피라미드 꼭대기에 가톨릭 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말한다면 아마도 더욱더 어리둥절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사실입니다. 나와틀의 언어로 손으로 만든 산이라는 뜻을 가진 틀라치우 알테페틀은 멕시코 푸에블라의 촐룰라에 위치한 복합단지의 대피라미드입니다. 그것은 신대륙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의 고고학적인 유적지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피라미드들 중 알려진 것에 한해서 가장 큰 피라미드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알려져 있는 지구상의 모든 문명이 건설한 것 중에서도 가장 큰 기념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촐룰라의 대피라미드가 수천 년 동안이나 외부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고대 사원은 기자 대피라미드보다 높이는 낮아 보이지만 부피는 거의 2배에 달합니다. 높이는 주변 평야 기준으로 55m에서 66m가량 되고 바닥의 크기는 가로와 세로의 그 길이가 각각 300m가 좀 넘는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최종적인 형태는 각각 400m가량이나 되는 매우 엄청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크기가 이 촐룰라 피라미드를 세계에서 가장 큰 기념물로 만들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라미드 꼭대기에는 어째서 거기에 왜 있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수상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 스페인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피라미드는 마치 언덕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르난 코르테스와 스페인 군대는 그곳이 피라미드 위인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위에 교회를 지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후반에 설명드릴 테지만 이 구원의 성모 교회로 알려진 건물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곳에 서 있습니다. 사실 이곳이 현대에 알려진 것은 1881년에 스위스 태생의 미국 고고학자 아돌프 반들리에가 이 지역에서 인간 매장지를 발견하고 발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숨겨져 있던 피라미드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가려져 알 수 없었던 거대한 피라미드는 1910년까지 오렌지색의 16세기 교회 아래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설 노동자들이 그 기초 위에 소위 정신병원이라는 것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덕 아래에 흙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겨우 1930년대가 되어서야 테오티후아칸 발굴에 참여했던 고고학자들이 이곳에 터널을 파고 여러 층을 발견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발굴은 1950년대까지 계속 이어졌고 1960년대와 70년대 또 다른 발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한 발굴 작업이 수십 년에 걸쳐 이루어지면서 지하 약 7.6m 아래에 묻혀있는 가로 57m나 되는 장엄한 벽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술꾼들의 벽화로 알려진 이 그림은 무려 164명의 마야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과 교감할 수 있도록 영감을 얻기 위해 사용했던 용설란으로 만든 황가금료인 뿔케를 마시고 있는 잔치처럼 보였습니다. 게다가 164인의 다양한 캐릭터는 들보를 입고 앉거나 쪼그리고 앉거나 심지어 배변을 하기도 했고 일부는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집트와 중동에 있는 대부분의 피라미드는 하나의 거대한 구조로 설계되고 지어졌지만 촐룰라의 대피라미드는 실제로 7개의 피라미드를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게다가 촐룰라 피라미드는 4단계로 구성된 다중 레이어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건축업자들은 진흙과 점토 혼합물로 만든 벽돌을 사용하여 한 단계를 완료한 다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 다른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 이전 구조 위에 새로운 피라미드를 지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곳의 발굴을 통해 알게 된 것은 고대 화가들이 첫 번째 피라미드를 장식하기 위해서 빨간색, 노란색, 그리고 검은색 페인트를 사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건축할 당시 살았을 것으로 보이는 톨텍 문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타일과 매우 유사한 곤충을 모티브로 한 벽돌들은 외부를 덮었습니다. 이 피라미드에는 제단으로 이어지는 7개의 계단이 있었으며 9개의 층과 제규어 제단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이곳 촐룰라를 포함한 중앙아메리카의 피라미드는 종교적인 사원이었습니다. 이집트와 중동의 피라미드는 강력한 파라오의 무덤으로 피라미드를 지었다고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에선 대부분의 죽음의 의식이 피라미드 내부에서 지역 주민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중앙아메리카의 피라미드는 인간의 희생을 포함한 종교의식을 위한 제단으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대 메소아메리카의 성직자들은 이집트처럼 비밀스러운 의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의식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를 알려주듯 촐룰라에서는 400개 이상의 인간 유해가 발견이 되었으며 그중 일부는 희생의 제물이었는지 매우 눈에 띄게 훼손되고 잘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상호 간의 다소 문화적인 용도의 차이를 보여주듯 중앙아메리카와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서로 구조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중앙아메리카 피라미드에는 개방된 플랫폼과 상단의 입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람들은 의식 과정을 쉽게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곳 촐룰라의 첫 번째 피라미드는 아마 톨텍에 의해서 건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피라미드의 특성이 인근 톨텍의 다른 피라미드들이 있는 곳에 건설된 것과 비슷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꼭 그들이 건설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쨌건 고대로부터 촐룰라는 멕시코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수천 년 동안 중요한 교육소 역할도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남쪽의 해안 마야 문명과 북쪽의 톨텍 치치메카 문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곳은 올맥을 포함한 다양한 토착민들이 수백 년에 걸쳐 서로 도시를 점령했으며 그로 인해 그들의 통치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각각의 토착 그룹이 자신의 통제권을 가질 때마다 촐룰라 피라미드에 대한 작업을 추가한 것으로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촐룰라는 마야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신 중 하나인 케차코알틀의 숭배 중심지가 되었지만 이곳에 아즈텍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 촐룰라의 거대한 크기에 충격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단지 거대한 크기에 충격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그들 아즈텍 신화에서 나온 거인의 작품이기 때문인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전설 속에 젤루아가 피라미드를 건설했음에 틀림없다고 믿었습니다. 젤루아는 아즈텍 신화에 나오는 7 거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지상낙원의 트랄록 산을 올라 홍수를 피하기 위해 촐룰라의 대피라미드를 건설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곳의 전설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세계 창조 후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대홍수가 있었다. 그때 아나후악에서는 동굴로 도망친 7명을 제외하고 모두 물의 범람으로 죽었고 살아남은 거인들은 물고기로 변신하여 살고 있었다. 물이 가라앉자 건축가라는 성을 가진 젤루아라고 불리는 거인 중 한 명이 촐룰라로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과 그의 6 형제에게 망명을 위한 땅을 제공한 트랄록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곳에 피라미드 형태의 인공적인 언덕을 지었다. 그는 트랄마나코 지방에서 벽돌을 만들도록 사람들에게 명령했다. 그리고 그것을 촐룰라에 가져가기 위해 그는 손에서 손으로 벽돌을 전달할 사람들을 배치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꼭대기가 구름에 닿는 것을 보자 신은 분노했다. 젤루아의 대담한 시도에 짜증이 난 신은 피라미드에 불을 던졌다. 그리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었다. 그렇게 작업은 중단이 되었고 이 기념비적인 피라미드는 나중에 케찰코아틀에게 헌정되었다. 라고 말이죠. 이처럼 젤루아는 대홍수 시대의 거인으로 전해졌으며 그는 아지텍 문명의 7 거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촐룰라에는 6세기부터 8세기까지 무려 1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 인구의 규모는 오래전 멕시코 시티에 해당하는 테노치티틀란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7에서 8세기에 토착 집단 사이에 권력 이동이 일어나면서 촐룰라의 인구수는 줄어들었고 촐룰라의 대피라미드도 점차 잊혀져 갔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9세기부터 11세기까지 많은 인구를 이끈 톨텍 치치메카는 대피라미드 근처에 또다시 새로운 피라미드 사원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의 대피라미드는 그 명성처럼 건축에 사용된 벽돌들이 사실은 습한 기후에서 잘 견디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벽돌은 이 지역에 빠르게 자라는 무성한 초목을 위해 비옥한 땅의 역할을 제공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 속의 거대한 피라미드는 과거처럼 계속된 새로운 지도자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개선되지 않으면 결국 초목에 묻혀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에 장엄했던 피라미드는 인근의 푸른 언덕이나 산들과 거의 구별할 수 없게 되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사원은 전설에 따르자면 거인에 의해서 기념으로 지어졌고 이후 깃털 달린 뱀 케처코아틀과 모든 인류의 창조자를 위해서 그리고 아지텍의 신을 기리기 위해 재건축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고대인들은 신에게 그런 거대한 기념물을 헌납하며 그 주변에 성스러운 도시를 건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지텍은 촐룰라에서 신의 보호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촐룰라 피라미드. 이곳은 오늘날에도 다른 곳들만큼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큰 관심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스페인이 지은 역사적인 교회가 식민지 기념물로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피라미드를 완전히 발굴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연구원들은 비침습적으로 피라미드를 연구하기 위해 지구 물리학 기술과 원격 감지 기술을 통해 그곳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극히 일부분만 파악이 되고 여전히 많은 곳을 탐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 건축의 기원과 그 단계는 고고학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논쟁거리이며 그 내용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한때 스페인의 정복자들도 이곳을 스페인 밖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부를 만큼 매우 멋진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사람들은 예배와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곳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고대 이곳의 원주민들이 숭배했던 신들의 이야기는 이곳의 피라미드가 완전하게 탐색이 되면 그 진짜 이야기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신들이 돌아오지 않은 이유도 어쩌면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신들과 관련한 많은 이야기들이 남아있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짧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